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으로 데이터 분석과 연구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학생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먼저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실험하다 보면 다양한 오류가 저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크게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보정 생략입니다. 혹시 pH 미터 사용해 본 적 있나요? 네, 측정하기 전에 항상 뭐 해야 되죠? 표준 시역으로 전극 보정해야 합니다. 훌륭합니다. 맞아요. 자, pH 미터뿐만 아니라 모든 측정 기기는 사용 전에 항상 보정,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해요. 이 보정은 측정 기준, 이 0점을 잡아주는 과정이잖아요. 애당초 0점이 잘 잡혀 있어야 올바른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의도적으로 0점을 좀 낮게 잡아서 측정 값을 크게 만들었다? 이건 조작이죠. 자, 그런데 실수로 내가 보정을 빼먹어서 측정 값이 크게 나왔어요. 그런데 모르고 발표를 했어. 나중에 분명히 조작 의심을 받을 텐데 실수였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쉽게 믿어줄까요? 굉장히 억울하겠죠. 자, 또 대족은 미비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새로운 입자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실험에서 배경 잡음이나 다른 입자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 충분한 대조군 실험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주장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입자를 발견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게 옆에 돌아가던 뭐 전자레인지에서 나온 신호였던 거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물론 대조군으로 전자레인지를 돌려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대조군 설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 보정 생략과 대조군 미비 이 2가지가 여러분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실험적인 실수가 되겠고요. 자, 이거 말고도 선입견이라고 해서 내 기대나 예상과 일치하는 측정값만 취사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모르겠지 뭐 하고 버리는 거예요. 이 조작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 실수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하죠. 자, 또 실험적 편향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믿는 대로 보인다는 건데 내 기대나 예상에 대한 믿음이 너무 큰 나머지 이제 모든 결과를 심지어는 이제 완전 배치되는 결과까지도 다 내 생각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 그럼요. 예를 들면 천동설 같은 게 있어요. 중세시대 이 천동설 관련 논문에 보면 온갖 뭐 그림이랑 이제 식 가지고 금성, 목성의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별자리 바뀌는 것까지 다 설명을 해놨는데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 장장 몇백 년에 걸친 이 모든 노력이 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 잘못된 방향의 믿음과 또 집착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은 데이터 파기입니다. 쓸모없는 데이터, 뭐 마음에 안 드는 데이터 그냥 다 지워버리는 건데요. 연구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자, 한편으로는 이상한 결과라고 생각했던 데이터가 사실은 위대한 발견이었던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플레밍이 처음에 이 페니실린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는 걸 발견했을 때 이게 오염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데이터를 버리지 않고 정확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 하다가 결국 이 페니실린의 항생 효과를 밝혀내고 현대의학에 혁신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또 있어요. 자, 허블이 은하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다 보니까 모든 은하가 우리 은하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왜 멀어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측정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냥 데이터를 버리지 않고 추가 연구를 통해서 우주의 팽창을 확인하고 빅뱅 이론의 기반을 마련하고요. 노벨상도 받고요. 물리학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는 거죠. 어때요? 어떤 데이터든 잘 보존을 좀 해둘 필요가 있겠죠.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연구윤리의 개념과 올바른 데이터 처리 방법, 데이터의 위조, 변조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실험하거나 결과 정리할 때 옆에서 누가 감시한 적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모든 연구는 연구자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반드시 양심에 따라서 윤리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이 실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윤리적인 행위 원칙, 연구 윤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윤리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칙은 이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발표하는 과정이 종이로 된 서신과 우편에 의존하던 1900년대 초중반이나 인터넷이나 이메일 같은 이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의 덕택을 톡톡히 보고 있는 현재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여기서는 미국 국립환경보건연구소의 생명윤리학자인 데이비드 레스닉이 정립한 연구윤리 12계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인데요. 연구자는 연구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말 그대로 정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가장 중요한 행위 원칙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꼽힌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증거 확보인데요. 모든 연구 결과는 반드시 경험적이고 실험적인 증거나 논리적, 통계적, 수학적인 논증에 기반해서 도출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주장하지 말라는 얘기죠. 연구의 기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엄밀함인데요. 연구자는 자신의 실험 방법과 결과 분석에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엄밀하고 또 세밀하게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객관성인데요. 연구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 다시 말하면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성별이나 인종, 국가 등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연구에 영향을 미쳐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다섯 번째는 주의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험적, 방법적 또는 인간적인 실수와 오류에 의해서 나의 정직함이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정직하게 실험했는데 장비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내 실수 때문에 의심받게 되면 억울하잖아요. 실수든 아니든 어차피 책임은 내가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개방성입니다. 내 연구의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 완전히 개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법이나 비방 같은 의도적인 감추기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내 연구를 온전히 공개해야 내 연구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윤리 원칙이기도 하네요. 일곱 번째는 자유예요. 연구자는 생각, 토론, 논쟁, 출판의 자유가 있습니다. 연구의 주제와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요. 연구 결과에 대해서 또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어요. 내 연구 결과를 출판하는 데 있어서 사찰이나 검열과 같은 부적절한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공로예요. 연구의 공로는 그 연구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최대한 공정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이 배제되거나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특히 요즘처럼 이 결과의 우수성보다는 과정의 정의로움이 더 중요시되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될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상호 존중이에요. 다른 연구자의 연구 방법과 결과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인신공격과 같은 이 분별 없는 비난은 절대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열 번째는 사회적 책임이에요. 내 연구가 사회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또 피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구의 기회를 받은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겠죠. 11번째는 합법성이에요. 불법적인 연구?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마지막 12번째는 생명윤리에 대한 존중입니다. 대부분의 연구가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다 보니까 연구 과정에서 동물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또 심지어는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동물을 단순한 실험체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하고 최소한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동물들의 무분별한 희생을 막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연구윤리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특히 여러분의 연구실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학술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윤리 및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 조항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 부정 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 참여 제한이나 연구비 환수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든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반드시 사전에 윤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든지, 또 인간의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 조작은 금지되어 있다든지 하는 법이 있거든요. 어때요? 연구 윤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거나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결국 여러분은 이런 윤리적인 행위 원칙과 함께 법 조항을 준수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어쨌든 이 12가지 윤리적인 행위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정직이겠죠. 연구가 연구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연구 윤리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전반적인 추세와는 다른 소위 튀는 데이터, 이상치를 자주 관찰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이지 않은 데이터니까 그냥 무시하거나 지우면 될까요? 이게 측정 오차일 수도 있지만 실험 대상의 고유한 성질과 관련된 이상치일 수도 있고요. 실험 과정에서 의도적 또는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이상치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집단의 흡연 비율을 조사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조사 대상에 10대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히 비율이 실제보다 낮게 나오겠죠. 또 측정 과정에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샘플이 우연히 섞여 들어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측정 변동성이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대치라고 해서 통계적인 처리를 통해서 다른 값으로 변경을 하거나 스케일링이나 정규화를 통해서 편차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아무래도 여러 번 반복 실험을 통해서 이상치의 특성을 파악한 다음 만약 측정 오차거나 중요하지 않은 이상치라면 삭제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한 번 실험에서는 이런 이상치를 올바르게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꼭 여러 번 실험해서 이상치의 특성을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 적절하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주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사례인데요. 먼저 데이터 변조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실험해서 얻은 결과 정리해놓고 봤더니 이 마음에 안 들어요. 3시간짜리 실험에서 얻은 결과가 좀 말썽이야. 저 실험할 때 날씨가 좀 안 좋기도 했고 아무리 봐도 그냥 단순한 오류 같은데 내일이 랩미팅이라서 다시 실험해볼 시간이 없어요. 에이, 모르겠다. 이것만 좀 고치자. 다른 건 그대로니까 괜찮겠지. 절대 안 됩니다. 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정직함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에 더해서 이 3시간짜리 실험 데이터가 정말 위대한 발견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상식에서 벗어났으니까 틀렸을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기존의 상식을 뒤집은 연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사실 모든 위대한 연구는 기존의 상식을 뒤집었어요. 여러분이 데이터를 변조하는 순간 이런 새로운 발견의 가능성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끔찍하죠? 자, 이런 직접적인 변조 말고도 A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얻은 결과를 B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얻은 결과로 속여서 발표한다거나 측정 장비의 설정값을 의도적으로 낮거나 높게 조절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거나 실험에 필수적인 어떤 특정한 절차를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이런 간접적인 변조 또한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위조는 말 그대로 실험 결과를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수업에 잡일에 치여가지고 실험을 별로 못했는데 내일이 랩미팅이네. 어떡하지? 다행히 5시간짜리 실험 데이터는 있으니까 자, 나머지는 그냥 적당히 채워넣자.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겠지, 뻔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런 데이터 위조는 심지어 데이터 변조보다도 근거가 부족하잖아요. 자, 만약 내가 위조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쩌다 보니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이게 정말 혁명적인 결과처럼 보였는지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을 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실제로 측정하지 않은 값을 임의로 기입하는 행위.
또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마치 내 데이터인 것 마냥 그대로 가져다 쓰는 행위 모두 데이터 위조에 해당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통계 처리 기준과 연구윤리 위반 사례들에 대해서 우리 새내기 대학원생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통계를 처리할 때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한 점 있었나요? 교수님, 이상치를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반복 측정을 통한 통계적인 접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몇 번이나 반복해야 되나요? 네, 여기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자, 까만색 점이 이상치 같아요. 지금 당장 지울까요? 그래도 될까요? 물론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지우긴 좀 그렇잖아요. 자, 일단 최소 한 번은 더 해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데이터의 중요도가 결정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핵심적인 데이터라면 확실해질 때까지 뭐 2번, 뭐 3번도 더 해봐야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한 번쯤 다시 해서 추세에 맞는 데이터가 나오면 측정 오류였나 보다 하고 뭐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누가 시켜서나 감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이런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이상치 그냥 몇 개 지워도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어떻게 알겠어요? 결국 이 데이터의 신뢰성은 내 자신에게 달린 거다. 자, 그래서 항상 연구 윤리를 지키면서 실험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제가 연구 윤리 위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특별히 유명한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있을까요? 네, 얀 핸드릭 쉔이라는 이 독일 과학자가 2001년 네이처에 단일 분자 트랜지스터를 만들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트랜지스터는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분자 하나 크기의 트랜지스터를 만든 거니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 분자 트랜지스터랑 유기 슈퍼컨덕터, 뭐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 3년 남짓한 기간에 뭐 사이언스 네이처만 10몇 편을 썼는데 지금 찾아보면 모두 철회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구 결과로서의 가치를 박탈당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건가요? 이게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실험인 것 같다라는 의심을 원래 좀 받고 있었는데 서로 다른 두 데이터의 이 노이즈 부분이 100% 일치한다는 것을 다른 연구자가 발견해서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제 실수라고 발표를 했죠. 자, 그런데 이게 워낙 훌륭한 결과다 보니까 분자로 트랜지스터를 만들었대잖아요. 다른 연구소나 이제 회사에서 재현 실험을 수도 없이 시도했는데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결국 모든 데이터가 조작된 것으로 판명이 나고요. 논문은 철회가 되고요. 교수 자리에서도 쫓겨나고 박사학위도 박탈당하고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런 사람이 다시 연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자, 한 번 잃은 신뢰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무단횡단이랑 비슷해요. 조금 빨리 건너려다가 평생 못 건너게 되는 것처럼 조금 빨리 결과 내려다가 더 큰 명성을 얻으려다가 영원히 연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이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조작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혹시 더 많은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연구윤리 정보 포털에 방문하시면 국내의 연구윤리 위반 사례와 함께 연구윤리 관련 지침까지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